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명화와 경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림은 제가 워낙 문외한이라 해서 아주 저명한 큐레이터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지훈 박사, 이지훈 대표, 뭐라고 부르는 게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지윤 큐레이터라는 말이 가장 좋긴 하지만 우리 총장님께서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럼 저기 미술사로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네. 이 박사님 이렇게 부를게요. 네, 그런데 영광입니다. 큐레이터 하면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또 생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아마 큐레이터가 뭐냐라는 질문이 아마 제가 가장 많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큐레이터라는 말은 사실은 큐라라는 라틴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큐라라는 말에서 또 cure, 치료하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 세상에서 박물관이 대형 박물관 이런 데 만들어졌는데 그런 박물관에서 있는 수집품을, 예술품, 수집품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take care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연구자, 학예 연구원, 미술관,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큐레이터라고 하죠. 굉장히 행복하고 고상한 직업일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평생 그림을 보고 사니까. 근데 요즘 그림값이 굉장히 유명한 건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그림값은 대체로 어떻게 결정되고 또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소더비, 크리스트 이런 경매에서 결정된다고 대부분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소더비가 더 유명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미술 가격도 똑같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만나는 지점에서 만들어집니다. 보통 작가들이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를 하면서 판매를 할 때 그 갤러리가 이 정도 경력의 이 정도 작가는 어느 정도 마켓에 가격이 있더라 하는 걸로 갤러리가 기본적인 룰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소도비나 그 크리스티를 말씀하시는 경우는 왜냐하면 갤러리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누가 얼마에 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야말로 공개 시장. 공개 시장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도비나 크리스티가 그야말로 딱딱딱 두드리면서 얼마에 팔렸습니다라고 퍼블릭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소도비나 크리스티에서 시장 가격이 경매 가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이 박사께서 경제학자들이 듣기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림도 수요 공급에서 결정된다. 근데 그림은 공급에 항상 희소성이 있죠. 똑같은 그림을 어디서 찾을 수 없을 거니까. 네. 근데 실제로 뭐라고 할까 아주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그런 작품들 몇 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정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공부하려고 저도 좀 자료를 찾아와서 왔습니다, 총장님. 사실은 아까 소더비, 크리스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더비도 크리스티도 두 경매 회사가 전 세계 85% 정도의 모든 그 경매의 리더십을 갖고 가는데요. 거의 독과점이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두 회사 다 하나는 1744년, 하나는 1766년 소더비 크리스티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회사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영국에 좀 오래 살았지만 영국이 참 이런 스탠다드, 그런 마켓 안에서도 스탠다드를 만드는 것들을 시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요즘 그림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것도 있지 않나요 하시는데 사실 그림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네, 이거 아마 놀라실 거예요. 2020년 올해 온라인으로 크리스티 생중계로 되었던 7월 10일 며칠 전이지요. 낙찰률이 94%였고요. 아니 코로나 시대 때 이 비싼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싶은데 낙찰 총액이 거의 5천억이 거래가 됐고요. 물론 미술시장 전체는 한 100조 시장입니다. 그래도 한 옥션에서 5천억이 거래가 됐고 우리가 아는 그 행복한 눈물의 그 로이 리텐슈타인의 그림이 기쁨의 그림과 함께 있는 누드 그러니까 4,624만 달러 저에게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555억 원에. 와,
그림 낙찰이 하나에. 됐습니다. 네네.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고 계시죠? 아, 네. 그 다음에 또 소도비에서는 그건 이제 크리스티에서 생중계로 된 거고, 소도비도 화상 회의 형식으로 온라인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또한 7월 1일 날 된 게 낙찰률이 93%였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 화가의 81년작 아이스클로스가 쓴 오스테이아스의 영감을 받은 세폭 재단화, 이게 10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좀 놀라운 사건이죠. 되게 누가 사가요? 재력가, 박물관? 사실은 그러니까 우선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유명한 그런 콜렉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미술관, 박물관들도 사지만 미술관, 박물관들은 이렇게 큰 비딩에는 참석하기가 기부를 거의 많이 받죠, 어렵습니다. 네네. 미국에는 굉장히 기부 제도가 잘 돼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부했을 때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 자기가 그렇게 비싼 걸 갖고 있으면 그 보험값 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관에 기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작품이 제일 고가에 거래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작가의 작품에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것도 좀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그 김환기 선생님이 역시 대한민국 작가에서는 1번 작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환기 선생님의 작품 중에 네, 우주라는 시리즈인데요. 우주. 2019년 11월 23일 날 홍콩 크리스트에서 수수료 포함해서 153억 원에 우리나라 김환기 선생님 작품이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이미지로 여러분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피카소나 뭐 다빈치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그림도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죠? 네네. 근데 제가 아까 이런 얘기하다가 사실 로이 리텐슈타인이라는 작가를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요. 로이 리텐슈타인은 우리가 보면 만화 그림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이 리텐슈타인이 이번에 사실 엄청나게 뭐 555억에 팔리면서 굉장히 대두가 됐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아니 이 사람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비싼 거. 네. 저도 참 미술사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앤디 워홀과 같이 이런 대중문화에 있는 대중문화가 주제가 돼서 미술을 그려낸 중요한 팝 아티스트다라는 그런 미술 사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쳐도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불편한 하지만 멋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진실이에요? 미국에 아까 물어보셨던 콜렉터 그룹들이 정말 큰 그 기업의 회장님들이 1930년대 태생이 많습니다. 그때부터 그분들이 아주 그런 작품들을 예전에 아주 좋은 가격에 구매했다가 그것들을 마켓에 내서 팔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1930년 기억나시는 게 혹시 없으실까요? 대공황. 경제에서는. 대공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때 많은 대중들에게 위로를 준 거는 마블 만화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마블 만화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가 막힌 영화로 나와서 굉장히 블록버스터 영화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하고 그렇죠. 해피하게 하고. 네, 아주 뭐 공상 과학 만화 영화 맞아요. 같은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그런 마블 세대인데 그 마블의 그 만화 스트립을 그린 게 리텐슈타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유명한 콜렉터들이 눈에 그 만화 그림이 눈에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만화를 보고 자라난 그 세대의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나 그런 감성이 그런 작품에 아주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리텐슈타인이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 미술사적으로 할 얘기도 많지만 그 작가의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익숙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브랜딩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마켓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미술사가, 비평가, 또 미술 시장 전문가들이 그렇게 재밌게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제학하는데 우리 예술가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전문 용어로 흔히 부가가치라고 그러는데 네. 이 작은 것인데 큰 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일정한 공정이나 과정을 거쳐서 음흠. 그 예술품처럼 부가가치 큰 게 없는 거예요. 네. 원재를 따지면 얼마나 맞습니다. 대단한 부가가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예를 들자면은 피카소 네. 이런 분들의 그림도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죠. 네, 사실 네. 이번 옥션에서는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좀 아까 리텐슈타인 같은 작가를 얘기했지만 사실 정말 그 미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는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피카소. 피카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피카소가 뭐 2015년에는 뉴욕 음. 크리스티에서는 1969억 원. 와.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야말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5,209억 원까지도 거래가 된 그런 뭐 제일 중요한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즉, 제목이 구세주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모나리자 아니고. 아닙니다. 살바토레 문디라고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예. 이미지가 그렇게 올라갔고요. 그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작가, 시대 사회, 그러니까 미술 세계랑 시대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한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작가가 리더십을 갖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미술 시장에 그래도 가장 구체적인 어떤 에코시스템으로 존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종의 큰 흐름을 바꾸는데 네.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들을 미리 제시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CEO의 리더십이 그런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역시 그림에서도 네. 그런 걸 제시하는 화가가 그런 맞습니다. 작가가 대단한 인기를 끌을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예, 예, 네. 예. 현존하는 작가들 중에서 한두 편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네요. 진짜 레오나르도 다빈치랑 피카소는 돌아가셨으니까 네. 현존하는 작가 중에는 2019년에 제프 쿤스라는 미국 작가가 1,084억 원에 와, 거래되는 작년인데요. 토끼 작업이 나왔습니다. 토끼, 예. 네, 네. 지금 이미지를 보이시나요? 네. 이 토끼가 마치 이렇게 풍선에 이렇게 부풀린 작품 같지만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아주 무겁고 단단하고 그래요. 그야말로 반짝반짝 비치고 하는 무거운 토끼 작품입니다. 언뜻 보니까 로봇 같아요. 네, 이제 로버트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네. 이 풍선 토끼 같은 것도 아주 무거운 그런 토끼 작업으로 조각으로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정말 데이빗 호큰이라는 그 영국 출신의 미국에서 활동을 한 아주 기막힌 페인터죠. 네, 그래서 데이빗 호크니가 또한 굉장히 작년에 정말 중요한 작품, 지금 보시는 작품이 그 데이빗 호크니가 미국에 가서 자기의 친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정말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작품으로 전 세계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한 수영하는 작품이기도 걸 합니다. 바라보고 있나요? 네, 근데 이 물 흐름이나 물이 어른거리는 이런 것들 사실은 참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빗 호크니는 정말 그 캔버스의 마술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전통적인 미술 회화 기법을 하는 동시에 정말 그 색감이나 이런 구조나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중요한 작가로 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 역시. 작품도 1,000억이 넘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역시. 그런데 우리 이제 고가 작품들 많이 봤는데 이번 세션의 이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 결국은 이 어떤 작품의 가치를 뭐가 결정하느냐,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경제에서는 이게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생산 요소, 흔히 말하는 노동이 몇 시간 들어갔느냐,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미술에서 얘기하는 어떤 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네. 원래 맨 처음에 이게 노동가치설이었어요. 네. 모든 재화는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느냐 네.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네. 이게 사실은 사유주의 근간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같은 사람이 일을 해도 역시 기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자본의 발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네. 이제 감안된 거죠. 네. 그런데 미술에서는 어떠세요?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그걸 독창성? 정말 한 단어로 얘기할 수가 없기 어,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네, 있죠. 그래서 이 미술 시장이 쉽지는 않은 거지만 사실 미술의 가격을 결정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역시 그 작가의 오리지널리티, 좀 전에 말씀하신 독창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미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선구적인 그런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는가. 그래서 그 작가의 아이디어가 후대의 작가에 또 새로 나올 많은 작가들한테 얼마큼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들이 어떤 아카데믹한 부분이나 미술관들에서 바라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불편한 진실은 미술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미술 시장에 있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은 아무리 미술사적으로 아무리 어떤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작가가 결국 올라가지만 그 단기적인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왜냐하면 이것들이 인기가 있어야 작품은 되는 인기가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있는 작품들이 불편한 진실 같지만 어떨 때는 굉장히 정말 미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많이 보곤 하죠. 경제하고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하고 네네. 다음에 계속해서 하도록 네, 하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